안녕하십니까. 이번 한 주는 이제 정말 겨울이구나라는 네. 것을 실감할 수 있을 정도로 무척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고 겨울철이 되면은 우리 특히나 어머님들께서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우리 가족의 면역력이겠죠.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겨울이 되면 감기도 문제긴 한데 네. 전반적으로 뭔가 몸이 부실해진 느낌이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면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텐데요. 그래서 그럴까요? 겨울철이 되면 보양식으로 이제 한약 같은 거 많이 챙겨 드세요. 네. 뭐 녹용이나 홍삼 같은 것도 같이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런 거 말만 들어도 진짜 힘이 좀 솟는 그래. 기운이 좀 솟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오늘 열린마당은 그래서 건강 특강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한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 하는데요. 우리 가정에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약이나 보약 꼭 챙겨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도 더 잘 알고 먹으면은 그럼요. 우리 몸에 더 좋은 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먼저 오늘 패널 두 분과 인사 먼저 나누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감독님은 평소에 이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런 건강 제품도 잘 챙겨 드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젊을 때부터 많이 챙겨 드셨을 것 같아요. 예. 현역 때는 건강식품이라기보다는 스태미너 식품이죠. 말하자면 뭐 그 장어를 고운다든가 뭐 이렇게 인삼물을 달여서 그냥 평소에 계속 먹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통닭에다가 뭐 이게 전복 같은 거 막 이렇게 해서 스태미너 먹고 그랬는데 생닭에다가 통닭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먹으라고 홍삼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특히 제 친구가 이제 사슴 농장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녹용을 이렇게 팩에다 해가지고 보내오는데. 아니 그 비싼 녹용을. 네, 그죠. 이게 귀한 것이긴 한데 네. 이걸 사람 따라 체질이 다 틀리다는데 그렇죠. 처방 없이 내가 이걸 먹어서 괜찮은가 상당히 지금 갈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먹기는 먹어요. 왜 그러냐면 보내준 거니까 비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몸에 이상은 없으시죠? 네, 이상은 그럼 없는데 맞는 거네. 이게 과연 내 몸에 맞는 건지 어쩐 건지 오늘 좀 그런 것도 좀 한번 물어봐야 되겠어요. 그 친구도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미기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약을 즐겨 먹진 않습니다. 이제 우선 제가 좀 그 입에 쓴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한약을 한번 이렇게 지으면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매번 챙겨 먹는 그 번거로움을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저희 이제 친구들 이렇게 동기들 보면 이렇게 뭐 한약이나 또는 건강즙을 이렇게 즙 많이 먹죠, 즙. 네. 많이 먹어서 저도 지금 요즘에는 이게 나중을 위해서 미리 좀 먹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한약이나 즙을 먹으면 확실히 건강에 좋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네. 양방의학 전문하신 분이라서 좀 더 한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그런 네. 궁금증 이 시간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약이나 보약을 이 계절에 특히 애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흥미진진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오늘 어떤 분께서 오늘 그 강의를 이끌어 주실지 네.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의 이승인 교수 여러분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교수님 반갑습니다. 자. 주관으로 좀 오시고요. 네. 네, 아유, 교수님께는 일단 이것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이제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약 잘 챙겨 드실 것 같거든요. 계절마다. 어떠세요? 네. 네, 저는 뭐 계절 따라서 또 연중 항상 이렇게 집에 한약을 두고 즐겨서 먹는 편입니다. 오, 아니 실제로. 연중 왜 한약을 집에 챙겨두고 드세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조금 저도 네. 이제 그런 뭐 허하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도 좀 느끼게 되고 저는 이제 뭐 항상 머리를 좀 많이 써야 되는 편이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 약들을 항상 갖춰놓고 먹는 편입니다. 아직도 머리가 좋아지는 약을 한약을 드신다고 고삼수험생도 아닌데. 예. 자, 그래도 오늘 한방에 대해서 한약에 대해서 어떤 좋은 말씀을 해주실지 기대를 안고 저희가 모셨는데, 근데 대학에서 지금 한의과대학의 방제학을 강의를 하시나요? 네, 뭐 약간 이름이 생소하실 수는 네.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통 한약을 먹을 때는 약재들을 조합해서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귀를 먹을 때도 당귀만 먹는 게 아니고 작약, 뭐 계피, 황기 이렇게 섞어서 먹게 되는데 방제약이라는 학문은 어떻게 조합을 할 것이냐 그리고 조합을 하고 나서 이 약들을 어떤 형태로 탕제가 좋은지 환제가 좋은지 혹은 더 나은 제형이 있는지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네. 근데 사실 좀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네. 저희 오늘 강의 들으면 좀 잘 알 수 있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쉽게 설명하는 그 강의 지금부터 이승인 교수의 강의를 큰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한방생활 한약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예정인데 우리 몸이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체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미세먼지 이런 이물질에 대항하는 힘 또는 내부에서도 지내다 보면은 어떤 이물질이 형성될 수가 있는데 그런 이물질에 대응하는 힘 자체를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면역력이 좋아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금 설명해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미생물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은 인체 내에도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미생물의 균형이 흐트러지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병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여러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질환에 대한 어떤 저항력을 높이기 위함이고요. 바이러스가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들에 대한 어떤 감염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더욱 좋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면역력이 너무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너무 심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을 과민 반응이라고 하고 또는 자기한테 면역 반응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기인데도 이제 남인 줄로 인식을 하게 되면은 자가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질환들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질환인데 이런 병들에 대해서도 대처하기 위해서는 면역력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신생물 형성을 억제하는 것인데 사람이 이제 지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전에 없던 물질들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암 같은 조직도 환경에 적응하다가 혹은 어떤 안 좋은 컨디션에서 계속 지내다 보면 유전자 변이가 생기게 되고 그에 의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조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늘 저희는 면역의 힘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면역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화되면 나타나는 질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상재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늘 우리 몸에 존재하는 균입니다. 이 균들이 불균형 상태가 되면은 장염이라거나 구강염이라거나 혹은 호흡기 쪽에 감염이 생긴다거나 혹은 질염이라거나 이런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존재하고 있는 균들이지만 이 친구들이 뭔가 균형 상태를 잃게 되면 인체를 바로 감염을 하게 돼가지고 이런 병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잦은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감기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유발하는 질환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훨씬 더 취약해질 수 있고 코로나 위기 때도 저희들 보셨겠지만 면역력이 좋으신 분들은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하시기도 하고 남들은 3번 감염돼서 힘들었는데 한 번도 안 걸리신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됐던 것들을 옆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잠복된 바이러스가 있는데 간염도 잠복되어 있다가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도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더 괴롭히게 되는 것이고 대상포진이나 입주에 이렇게 패이는 단순포진이나 이런 것들도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더 활동을 하게 되고 더 조직에 손상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과민 반응이 있는데 꽃가루 같은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일으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반응을 안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도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아나필락식 쇼크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땅콩이라거나 복숭아 관련된 것들이라거나 여러 인자들이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너무 이제 과잉한 반응이 생기게 되면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가면역 질환, 잘 알고 계시는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으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전신에 홍반이 생기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그 다음에 척추 쪽이나 이런 데 주로 단단한 조직이 형성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한이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 다발성 경화증, 그 다음에 장에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장 조직이 나온다거나 혹은 출혈이 생긴다거나 하는 크론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내 몸인데 내 몸이니까 공격할 필요가 없는데 내가 면역 반응을 해가지고 공격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체온과 면역의 관계입니다. 따뜻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실제 이제 정상 체온은 36.6에서 37.0도 이 사이를 정상 체온이라고 하고 하루에 변동 주기가 있는데 1도 내외로 왔다 갔다 합니다. 새벽에는 체온이 떨어져 있고 활동력이 아무래도 줄어들어 있고 잠을 자는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낮에 활동을 하는 시간에는 체온이 올라가게 되는데 1도씨 내외로 주기적인 변화를 하게 됩니다. 또 여성의 경우에는 배란기 때 체온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0.6도씨 내외의 주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 면역이 가장 필요할 때에는 사실 이런 생리적인 상황 외에 실제 감염이 있을 때 상황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열이 납니다. 이제 그 발열이라고 하는 이 반응이 면역력을 상승시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체온이 올라가는 상황일 때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체온과 면역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척추동물 혹은 양서류, 파충류 이런 친구들도 일단 자기 몸에 어떤 감염 상황이 생기면 물고기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수온이 따뜻한 데로 이동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실제 감염 상태가 아프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따뜻한 데에 있는 물고기들이 체내에 있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기타 백혈구나 이런 것들의 위치를 보았을 때는 조금 더 활성화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 감기를 걸리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서 끌어올려주는 게 여기 두뇌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 몸도 따뜻해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면역력 향상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체온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체온이 오르면 면역력도 상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체중과 면역의 관계입니다. 사진에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주로 이렇게 살찐 분들이 나와 있는데,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체질량 지수를 가지고 저희가 비만이다 아니다 판정을 하게 되는데, 저희 나라는 체질량 지수가 25 이상이면 비만 1단계부터 시작해서 비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이제 적정 체중, 그 다음에 18.5나 19.0 이하인 경우에는 저체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이제 면역력에 더 안 좋은 것은 체중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더 안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체중인 소아 청소년 또는 어른의 경우에도 저체중인 경우에는 그 호흡기 감염이나 여러 감염성 질환에 이완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고 정상 체중인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면역 기능을 갖는다고 그러니까 호흡기 감염이나 이런 거에 걸릴 확률이 떨어진다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과도하게 이렇게 쌓이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체질량 지수 25 이상이 되었을 때는 지방이 좀 과도하게 쌓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림프 조직이 파괴된다거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나 형성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체중은 적정 체중을 갖추는 것이 될 수 있으면 내 면역력 향상에는 유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트레스와 면역의 관계입니다. 그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많은 게 다 스트레스입니다. 제 지금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긴장했다라거나 이런 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혹은 낯선 이하고 눈 마주치는 것도 스트레스이고 또 이렇게 말을 막 긴 시간 해야 되는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환경 스트레스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면역력하고 이렇게 스트레스하고 관계에 대해서 연구되어 있는 자료들을 조사를 해보면 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냐, 만성 스트레스냐 이렇게 나누는데 급성 스트레스하고 만성 스트레스에 따라서 이게 면역력이 올라가는 스트레스는 급성인 경우이고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버리면 면역의 조절 능력이나 면역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이제 가장 전형적으로는 싸운다거나 혹은 도망간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때는 백혈구가 피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제 신체 활동을 과도하게 해야 되니까
뭐 잠깐 상처가 난다거나 실제 지금은 뭐 싸우거나 치고받거나 이런 일은 없지만 이제 이게 저희는 그렇게 싸우지 않는 시대가 지금 요새 있는 거지 옛날에는 많이들 싸우고 동물과도 싸우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면역 반응이 너무 지나치게 생긴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면역 반응이 잘 조절되는 그런 개체들만 지금까지 살아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올린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지만 저기 뭐 한 1년 전부터 수능에 대한 스트레스를 내가 안고 산다. 혹은 뭐 한 1년 후에 있을 일, 2년 후에 있을 일, 혹은 뭐 몇 달 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산다고 했을 때는 내가 면역력이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좀 단기적인 도전이나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좀 즐기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자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장 건강과 면역의 관계입니다.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이 튼튼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이 장 조직이야말로 장에 그 상재하고 있는 균들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이고 10의 14승 개체가 그 장에 살고 있는 그 균들의 개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의 8승이 1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억, 1조 가까운 그런 균들의 개체가 여기 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벽이 약해지게 되면 이 면역력이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 장벽이 상하는 경우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염증에 의해서 감기나 이렇게 걸려가지고 이게 진행돼가지고 장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뭐 식이섬유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데 식이섬유가 이 장내에 있는 균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그 거주지가 됩니다. 만약에 식이섬유가 충분하게 공급이 되지 않으면 장으로 파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장벽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어줄 필요가 있고 그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균들이 항상 있는데 화면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장내 유익균, 그다음에 유해균, 중간균의 비율이 25대 15대 60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균이 항상 장 속에는 있고 이 균의 비율이 신체의 컨디션이나 어떤 다른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은 뭐 뜻하지 않게 장염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게 되니까 항상 이런 균의 비율에도 저희가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체온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체중 부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스트레스 말씀드렸고, 네 번째로 장 건강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 평소에도 다 각자 면역력을, 그러니까 중요한 기간이 있으면은 면역력을 좀 신경을 쓰실 텐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신경 쓰실 텐데, 그럴 때 혹시 키우시는 방법이 있으실지 이제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그 야외 활동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야외 활동. 야외 운동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하거든요. 야구 많이 하셨는데 또 지금도. 그때는 살기 위해서 했고, 지금은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이게 좀 많이 도움이 되는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일종의 급성 스트레스가 될 수 있겠고요. 나가서 이제 저도 좀 축구를 즐겨서 했지만, 뭐 이기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이겨야 기분도 좋고, 이긴 것이 내 몸에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활성을 끌어올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스포츠 활동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는다면 될 수 있으면 자연에서 오는 뭐 여러 가지 더위나 추위나 이런 스트레스들은 가급적이면 일부러 좀 즐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손미경 교수님께서 혹시 중요한 일이 있는데 네. 면역력을 올리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 네. 저는 사실은 숙면 취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잠이 보약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보약이지, 어떻게 잠이 보약이냐, 이럴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는, 잠자고 나면, 이제 이런 피로가 좀 풀리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했던 것도 더 잘 정리가 되고, 저는 제가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은 숙면하는 것입니다.
오,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잠을 잘 잤을 때 이제 중추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화가 되고 실제 늦은 시간에 자꾸 잠을 자고 수면 시간이 부족해지게 되면 기분에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분 장애가 있는 분들도 실제로 수면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도 늘 뭐 12시 이후에 계속 자는 습관을 가지기가 쉬운데 될 수 있으면 뭐 12시 이전 더 빠른 시간에 잘 수 있으면 더 빠른 시간에 잠을 자서 주로 12시에서 2시 이 사이에 잠을 자고 있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기분이 좋아집니다. 다음날 웃음도 잘 나오고 예, 그런 상황이 됩니다. 대부분의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 잠자는 수면 시간이 좀 짧아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스트레스에 들어가나요? 저는 이제 나이를 먹고 있는 중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고민이 저는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수록 더 이렇게 깊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더 뭐 만전을 기한다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하고 뭐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복잡해져서 잠잘 때 유독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잠을 빨리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눈 가리개도 사고 귀도 좀 막고 뭐 잠이 잘 온다고 하는 뭐 그런 뭐 영상도 청취를 하고 이렇게 해서 애써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연구했던 분야가 이 한약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한약을 안 먹고 관리하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우리가 먹는 음식처럼 가벼운 것도 있지만 좀 독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운동하시거나 뭐 수면을 취하신다거나 혹은 건강한 정신 상태 유지한다거나 이런 걸로 해서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으로 만약에 해결을 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이 본초학이라고 하는 학문과 이 방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가지고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본초학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질병 치료에 사용하는 한약재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원래 뭐 모든 것이 다 약입니다. 특히 이제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다 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이 중에 식물, 동물, 광물이 있고 이 중에 식물하고 동물을 조금 더 저희가 집중하는 이유는 사람 몸하고 거의 비슷한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대사가 되고 식물에서 방어 체계로 사용하는 물질들은 인체에서도 또 똑같이 방어 체계로 활용하기가 쉽고 또 식물에서 만들어진 성분이 또 잘 분해되는 것들은 인체에서도 또 분해가 잘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흡수시키고 배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자, 이렇게 생강이나 뭐 감국이나 계피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약재들이 전부 다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약재입니다. 생강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끌어올리고요. 감기 예방이라거나 혹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도 최근에 다양한 성분들에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감국 같은 경우에는 눈 건강에 좋고 그다음에 혈압이 오른다거나 이럴 때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재이고요. 계피 같은 경우에는 향이 있는데 이 향이 굉장히 항균 작용이 뛰어나고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효능도 좋고 또 말초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키기 때문에 혈압을 떨어뜨린다거나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한다거나 이런 작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마왕탕이라고 하는 약은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약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 시에 열을 떨어뜨리는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거나 혹은 혈액 중에 있는 그 바이러스의 역할을 낮춘다거나 하는 이런 임상적인 효과들이 다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되어 있는 약재는 마황, 계지, 행인, 감초 이런 약재들인데 여기서도 감초나 계지 이런 약재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렇게 계속 쓰고 있는 이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괜찮으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도 감기 걸리면 뭐 항바이러스 제제 혹은 뭐 소염제, 진통 소염제 이런 거 잘 안 먹고 될 수 있으면 한약 가지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있는 마왕탕 혹은 뭐 갈근탕, 소청룡탕 이런 2000년 된 약을 아직도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편자기 나우타 이름 들어보셨을 것이고요. 이분들이 사용했던 어떤 그 의학 이론이나 이런 치료 방법들을 지금까지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 한나라 시대입니다. 그 유비 관우 장비가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던 그 시대에 만들어진 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이런 방제들 역시나 지금도 가치를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만들어진 처방이지만 쌍화탕이나 십전대보탕처럼 동의보감이나 방야가편에 수록되어 있는 방제들도 여전히 지금도 면역력 상승이라거나 여러 가지 질환에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형이 한 두 가지가 좀 잘 사용되고 있는 제형인데요. 물에 끓여 먹는 게 가장 많이 안전하게 드시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환제가 있습니다. 이 특징이 있는데 여러 약재에는 성분이 있고요. 이 성분이 뭐 다 좋은 것은 아니고 특히 양리활성이 있는 성분이 있고 몸에 잘 사용되는 성분이 있는데 탕제로 했을 때는 잘 사용되는 성분을 추출하고 몸에서 쓰지 않는 것들은 이제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훨씬 더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 가수분해라고 하는 작용이 있어서 이게 생체에 훨씬 더 친화적인 그런 구조로 바꾸어지게 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끓여서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잘 모르겠다. 내가 어떤 새로운 뭐 좋은 게 좋다고는 하는데 난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하루에 뭐 한 10g 이하로 해가지고 물에 끓여가지고 2시간, 3시간 끓여가지고 거기부터 접근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다음에 환제도 많이 쓰시는데 환제는 약을 가루로 내가지고 그대로 이제 밀가루 혹은 꿀 이런 것들하고 섞어서 이 환 덩어리를 만들기 때문에 이게 그 여기 있는 그 불필요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은 제거하는 과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측면에서는 탕제를 권해드리고 환제를 드실 때에는 정말 확실한 거, 정말 저것도 오랫동안 써왔고 많이 누구나 안전하게 잘 먹고 있다는 데이터를 들으신 다음에 확보하신 다음에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여기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탕제하고 산제의 특성이 있는데요. 탕제는 안에서 계속 물하고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분자들이 굉장히 서로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 성격이 처음에 나왔을 때하고 하루하루 지날수록 성격이 많이 바뀌게 되는데 국내에서 있었던 실험 연구들을 통해서 보면 대체로는 한 2주 이내에 먹는 것이 우리가 원했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는 가장 좋습니다. 대부분은 항균 처리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해를 입힐 걱정은 없는데 그래도 내가 이 약을 뭘 치료하기 위해서 지었다라고 하면은 가능하면 2주 이내에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2주 지난다고 해서 딱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지켜서 먹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 외에 환제나 혹은 다른 고제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 그런 형태들은 계속 애들이 부딪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들은 조금 더 오랫동안 보관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냉장만 잘 해서 드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하게 약을 드시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복용법을 준수하는 게 좋고 한약재 품질을 내가 제대로 된 한약을 썼는지를 확인하고 드시는 것이 중요한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면역력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예. 한약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또 설명을 네. 해주시니까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네. 제가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은 게 제 면역력을 지금까지 이렇게 최상으로 끌고 오지 않았나 싶기도 네. 합니다. 아니면 급성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어렵긴 한의학 해요. 자체가 너무 어렵고 네. 만성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자. 참 한의학을 그래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 그렇죠. 접근하기 어려운 학문이지 않나. 근데 또 오늘 학문을 우리가 또 연구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한 한의학에 대한 상식을 조금 더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이제 이런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질문 드리기 전에 오늘 어떠셨어요, 두 분? 김성원 의원께서는 오늘 궁금증 많이 이제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예. 지금 저희 이 냉장고 안에는 다양한 약재들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약재가 있어요? 아니면 뭐 어떤 탕제가 탕제가. 네, 탕제가 있어요. 환제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2주에서 4주 안에 아까 먹으라고 그랬어요. 예. 이걸 너무 지금 내가 오래 두고 먹는 것 같아요. 빨리 가능하면 좀 과하게 먹어서 없애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아니 저도 조금 궁금했던 게 네. 보통 우리가 감기 걸리면 약국 가서 그러니까. 무슨 탕 감기 뭐 아하. 목감 이런 네. 거 근데 거기에 보니까 유통기한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두고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있나요? 네, 그 약국에서 이제 파는 제품들은 네.
이제 그렇게 그 방부 처리를 한다거나 변성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의원에서 그냥 이렇게 약재만 가지고 한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빨리 먹어야 되겠죠. 어떤 건지 모르니까요. 네, 그냥 특별하게 처리가 안 돼 있다면 예, 예. 빨리 드시는 것이 좋고, 뭐 저도 오랫동안 두고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저는 이제 뭐 그게 먹어보고 괜찮으니까 그렇게 먹는 건데 처음에 지었던 목적이 만약에 치료 목적이다 이랬을 때는 빨리 드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손민경 교수님 오늘 강의 잠깐 들으셨는데 네네. 예, 어떠셨어요? 어떤 말이 조금 기억에 남으신가요? 저는 사실 이제 말씀하시면서 뭐 생강이나 계피 같은 이런 우리 평상시에 먹는 음식에도 한약 그런 약재고 그런 게 또 이제 그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그 병원에서 수련이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하러 나갈 때 조금 더 이제 몸에 좋은 걸 좀 먹자 해서 이제 뭐 삼계탕 주로 먹는데 이제 삼계탕보다 조금 더 좀 특별하게 먹자 해서 보면 찾아보면 뭐 황칠닭 또는 뭐 옷닭, 뭐 옷오리 이런 게 있는데요. 저는 궁금한 게 옷 하면 또 저희가 또 옷나무에서 이런 알러지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좀 무섭잖아요. 근데 이런 옷닭, 옷오리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한약 약재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것은 괜찮은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그 보양식을 이제 뭐 먹을 때 네. 목표가 있는데 이제 보통은 체력을 더 끌어올린다거나 기운이 없을 때 먹게 됩니다. 이제 옷 같은 경우에는 건칠이라고 해서 그 온나무의 수지를 이제 한약재로 사용하는 부분은 이제 건칠이라고 하는 그 수지거든요.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오는 수지를 한약재로 이제 많이 썼는데 그 온나무 자체가 이제 그런 그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손발을 따뜻하게 한다거나 몸이 뭐 차가울 때 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용도들이 있고 혹은 남성들의 경우에는 뭐 생식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왕성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씁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옷을 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은행에도 이렇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 알레르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거를 이렇게 드시는 게 좋고 황기나 인삼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좋으니까 그렇게 드시는 게 좋고 알레르기만 없다면 드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대체로 이제 끓여서 오랫동안 끓여가지고 먹기 때문에 괜찮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또 질문을 통해서 한의학과 한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재에도 궁합이 있다? 이게 우리 있겠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어. 사실 이 약재가 좋다더라 그렇죠. 하면은 네. 다 넣어서 끓인 다음에 물 대신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게 뭐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같이 끓이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맞나요? 네, 그 약성이 강한 약재들이 있고 좀 그 약한 약재들이 있는데 한약에서 이제 예를 들면 감초라고 잘 알고 계실 텐데 감초라고 하는 약재랑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약들이 있는데 감수라고 하는 약이 있고요. 이 감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도 독한데 감초랑 함께 조합이 되면 더 독한 작용이 세지게 되는 그런 조합이라고 되어 있고요. 인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많이 쓰지만 뭐 여로나 박새 이런 것들하고 함께 썼을 때는 안 좋은 작용이 생기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방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이 부분은 잘 안 들어보셨던 부분이실 거예요. 이제 이거는 한약에 다 이제 들어있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조합들이 시도가 당연히 되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십전대보탕, 뭐 보증익기탕, 쌍화탕 이런 약들은 그 조합이 괜찮으니까 지금까지도 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무서운 어떤 뭐 해가 큰 이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한의원에서 방제로 잘 나가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일이 이런 뭐 다른 약재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약재들 간에도 궁합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이고, 성질이 이제 어떤 거는 조금 더 차갑다, 어떤 것들은 뭐 따뜻하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같이 쓰는 경우들보다는 될 수 있으면 나는 좀 열이 많아 하면은 차가운 것들 위주로 될 수 있으면 조합해서 먹으려고 하고, 또 뭐 나는 너무 차가워 이러면 따뜻한 약재들을
약재로만 조합을 해서 먹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추천이 됩니다. 안 좋은 상황이 생기는 거는 뭐 이제 뭐 조합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용량을 너무 많이 쓴다거나 혹은 좋다고 먹었는데 실제 그게 아니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궁금하시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지식이기도 하지만 뭐 주위에 있는 한의학 관련된 전문가분들께 좀 여쭤보시고 조합을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약재에도 궁합이 있다. 동그라미. 네. 예, 맞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러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집에서 이제 손쉽게 조금 끓여 먹을 수, 뭐 꼭 한약은 아니더라도, 물대용으로 또 우리 어르신들은 끓여 드시는 게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 최적의 조합할 수 있는 그런 약재들을 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궁합에 맞는 것들로. 예. 네. 아까 강의 중에 제가 2000년 된 처방 말씀드렸는데요. 그 2000년 된 그 조합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저희가 일상적인 약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 네, 생강은 뭐 잘 알려져 있는 성분인데 쇼가올, 진저롤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항염증이나 항암 효능 잘 알려져 있고요. 실제 속을 따뜻하게 해준다거나 그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해준다거나 혹은 감기 예방을 한다거나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추입니다. 대추 좋은 건 당연히 아실 텐데 대추도 안신작용이 있습니다. 정신을 조금 이렇게 좀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작용이 있고 근육에 불필요한 긴장이 있을 때는 근육 긴장도 해소를 해주고 또 좋은 영양소이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편하게 잘 쓸 수 있는 약재입니다. 자,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은 겨울철에는 그 대파가 좋습니다. 대파. 대파는 한약재에서도 2000년 된 그 책에도 언급되어 있는 약재인데 감기 예방이나 기관지나 폐에 있는 염증을 잘 해소시켜주는 그런 성분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고 그 겨울철 대파는 이렇게 자르면은 즙이 나오잖아요. 찐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성분이 만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그게 또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 생강하고 조합해가지고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일단 그럼 쉽게 한번 끓일 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생강, 같습니다. 대파, 대추를 넣어서 끓여서 드시면 된다. 네. 대파는 그럼 뿌리까지 다 네, 넣어서 네. 뿌리까지 넣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좀 쉽게 쉽게 구할 수 흔하게 있는, 그런 거라서 네. 물 대신 이걸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백숙 많이 끓이잖아요. 그럼 백숙에 이것저것 다 넣거든요. 아까 몸 얘기도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네. 예. 어떤 것들이 넣으면 좀 좋을까요? 예. 네, 그 여름철에 이제 보양식으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는 뭐 땀을 조금 덜 나게 해주는 체액 손실이 많으면 그만큼 에너지 소모도 크니까 땀을 덜 나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는 황기라거나 인삼이라거나 대추 이런 것들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그 배합 재료입니다. 네. 이제 뭐 맛도 좋고 잘 갖췄습니다. 이제 그거 외에 만약에 관절이 안 좋다고 하시면 뭐 오가피라거나 뭐 그 두충이라거나 우술이라거나 이런 것도 좀 넣어서 드실 수가 있고요.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넣어서 드셔도 되는 그런 좋은 요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백숙이나 삼계탕에 좀 전에 이제 황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삼계탕이나 백숙 같은 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보양식인데 황기가 그 체력을 보충해 준다든가 보양을 한다는 그런 효능이 조금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아, 네. 약재 중에 뭐 보약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 중에 하나이고요. 황기가 보양제 중에 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재이고 황기가 이제 옛날부터 알려져 있는 것은 감기에 잘 안 걸리게 해준다라고 하는 게 고표라고 하는 그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바깥쪽에 어떤 이 기운을 아주 치밀하게 잘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한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유, 네. 뭐 황기가 뭐 좋다 얘기는 삼계탕에 들었어도 황기는 꼭 넣어야 되겠군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요즘에 이제 곧 연말이다 보니까 이제 술 약속 많거든요. 술을 그렇게 먹고 또 한약을 찾으시죠? 네, 그러죠. 아무래도 네. 그 자기가 먹는 게 약점이 되면서도 아무래도 걱정이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약재를 넣으면 좀 좋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 술을 좀 즐기시는 분들이 먹으면 좋은 약재 뭐가 있을까요? 아, 술을 안 먹는 게 제일 좋지만 저 말씀은 꼭 먼저 하시고, 네. 제일 좋지만 만약에 뭐 술을 드시기 전에 좀 준비를 하고 싶다 이러시면 나와 있는 시중에 여러 가지 제품들도 좋지만 항산화 능력이 좀 좋은 그런 것들을 드시면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생강 같은 것도 괜찮고 또 뭐 어지간히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약재들은 다 그런 능력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좀 더 신경 쓰고 가시면 좋고
술 드시고 나서 이제 다음날 속이 안 좋으시잖아요. 그럴 때는 그 대부분 약간 전해질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입이 마르고 기운도 없고 이런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제 그럴 때 먹기 좋은 게 꿀입니다, 꿀. 꿀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꿀을 먹고 이제 조금 속이 편해졌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드실 만한 것이 죽 종류입니다. 죽 종류. 그래서 술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험할 때도 보면은 알코올 가지고 위염이나 장염을 만들거든요. 그럴 때도 이렇게 죽 같은 걸 먹여주면 죽이 위장이나 이런 데 점막 보호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소 술 자주 드시나요? 저는 뭐 맥주 한 캔 정도 마십니다. 많이 드시네요. 그 제가 궁금했던 내용이 방금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뭐 생강, 대파 이제 그런 것을 같이 끓여 먹을 때도 이게 이제 맛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이제 네. 꿀을 넣어서 이제 먹는데 이제 먹으면서 좀 걱정되는 게 실제 이 효과하고 다르게 그냥 이 단맛으로 먹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단 걸 또 먹으면 또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꿀을 그냥 같이 첨가해서 먹어도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혈당 때문에 걱정되시는 네네. 걸까요? 네. 네. 그러시다면 이제 대추하고 꿀 같은 경우에는 혈당을 실제 좀 올립니다. 대추 같은 경우에도 말려서 이제 보통 그걸 쓰기 때문에 GI 지수라고 하는데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재료입니다. 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대신에 감초가 있습니다. 단 거를 그러니까 혈당을 올리지 않고 단 거를 먹고 싶으면 감초를 활용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고요. 혈당 올리지 않고 단 거를 내는 재료를 좀 더 이렇게 보셔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감초 굉장히 좋습니다. 네. 궁금하신 게 이제 하나씩 생각이 나시죠? 집에서 내가 뭘 해 먹었던가, 어떻게 끓여 먹었던가 생각이 나실 텐데,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기본적인 약재들이 다 나왔으니까, 뭐 생강, 대추, 황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 어머님들이 사실 집에서 좀 많이 접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생강은 지금까지 말해 주신 거 보면은 정말 만병통치 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생강을 어떻게 해서 먹을 때 복용할 때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짚어주시죠. 네, 생강 뭐 굉장히 좋은데요. 주의하실 점은 맵습니다. 이제 한약재 중에 생강을 말려서 쓰는 약재도 있어요. 건강이라고 건어물 할 때 그 건자 써가지고 건강이라고 하는데 걔는 진짜 맵거든요. 그 건강이라고 하는 약재는. 그래서 건강은 잘못 복용하면 실제로 속에 위염처럼 속쓰림이나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강도 마찬가지로 많이 드시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매운맛이 너무 강해서 힘드신 분들도 있고요. 원래도 저희가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생강 때문에 힘들어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약재를 섞는다거나 다른 대추 아까 말씀드린 대추 혹은 양파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도 좀 맵긴 하지만 끓이면은 좀 달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매운맛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강과에 속해져 있는 다른 약재들도 많이 있는데 강황, 울금도 다 생강과거든요. 생강과가 실제로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의 양리 활성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추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네. 또 대추에 관련된 질문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차를 사실 이제 어디에 가나 이제 많이 어르신들은 드세요. 그래요, 이제 커피 맞아요. 전문점이나 네.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도 대추차 아니면 쌍화차거든요. 고르게 되시죠. 예. 그럼 겨울이라서 대추차를 더 많이 드시게 되는데 대추차는 조금 쌍화차보다는 달잖아요. 이 맛 자체가. 근데 조금 혈당이 있으신 분들은 걱정스럽죠. 대추차도 괜찮을지 집에서 대추차를 끓여 먹어도 괜찮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대추는 아까 GI 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혈당을 상당히 잘 높이는 약재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당뇨가 있으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대추보다는 감초 쪽을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대추보다는 감초가. 감초를 넣어서 먹어요. 네. 그런데 제가 올해 그 감기 때문에 한번 된통 아주 네.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네, 감기 걸렸을 때 이 계피 분말을 꿀에 타서 이렇게 먹으면은 좋다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좀 먹었었거든요. 진짜 효능이 있을까요? 네,
계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가루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 그쪽에 뭐 벌레나 균 같은 게 끓지를 않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뭐 항균이나 이런 작용이 탁월하다고 볼 수가 있고 감기 걸릴 때도 어차피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 계피 같은 것이 들어있는 약을 먹으면 금세 몸에서 계피 향이 또 납니다. 혈중을 많이 따라서 돌기 때문에 이제 먹는 건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몸에 좋은 건 왜 이렇게 입에서 쓴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예. 아, 참. 그러면 수정과를 많이 먹는 것도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아, 그래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또 뭐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 좋은 네. 음식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한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고 있는 시간이지요. 네. 자, 그러면 한약과 관련된 두 다음 번째, 질문 좀 예. 보겠습니다. 인삼, 홍삼, 녹용은 모두에게 좋다. 이거 모두에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거 OX로 이제 해주는 일단 단합형으로 OX. X입니다. X다. 아니다.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인삼은 뭐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금산이나 뭐 여러 우리나라 국내에서 재배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 인삼이 처음에 이제 수삼인데 바로 캐면 수삼인데 이 수삼을 찌고 말리는 것을 반복하면 홍삼이 됩니다. 이 인삼 자체가 워낙 뭐 아까 생강도 좋다고 말씀드렸지만 인삼은 지금 뭐 저희 나라에서 발행하는 저널인데 뭐 임팩트 팩터가 굉장히 그러니까 학술지 명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저널에 속하고요. 계속 그 인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도 계속 연구할 만한 게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재료입니다. 뭐 효능도 뭐 강심부터 해서 뭐 정신 쪽에 뭐 흥분이라거나 뭐 체력 증진이라거나 면역력 혹은 항산화 효능, 뭐 항균 작용 이렇게 여러 가지 효능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을 정도로 그야말로 한약재 중에는 인삼 없으면은 최고. 한약의 조합을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 가지 방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게 특산물인 것은 굉장히 우리나라로서는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용할 때는 보통 그 소화기가 안 좋거나 혹은 몸이 좀 차갑거나 기운이 좀 떨어지는 분들한테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면은 유독 저분은 되게 성격이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이렇게 자꾸 흥분하시고 목소리 톤이 자꾸 올라가시고 뭔가 얼굴도 붉어지시고 혈압도 막 자꾸 올라가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간혹 복용하시고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거나 뭐 변비가 생긴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안 좋은 반응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제 진단을 하거나 약을 쓸 때는 뭐 인삼 말고 다른 성격을 가진 약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배합을 하는데 하나만 먹게 될 때는 조금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먹으면 당연히 좋지만 이제 먹어보고 나서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약간 좀 다운될 수 있는 그런 제 보기에도 체구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편이어서 저는 인삼을 될 수 있으면 먹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저보다 작으시다면 다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인삼에서 이제 홍삼으로 가게 되면 더 이게 압축돼서 성격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홍삼이 오랫동안 물에 끓여서 이제 물론 대사나 흡수나 배설이나 이런 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그런 성격이 강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홍삼이 더 세게 반응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녹용도 마찬가지로 뭐 스태미너 부분에 도움이 되고 또 정신적인 어떤 부분 혹은 근골격계에 있어서 뼈 성장이나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 관절염이나 골다공증 이럴 때에도 좀 뼈 성분을 채워주는 쪽으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나 아니면 노년기에 꼭 필요한 약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몸에 열이 많다, 화가 많다 이러신 분들은 복용하시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X라고 말씀드렸지만 괜찮은데 약간 그 X인 경우들이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예. 그 인삼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런데 네. 인삼을 먹으면 조금 열이 좀 많이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인삼은 좀 잘 못 먹는 편이고 몸에 원체 조금 열이 많은 편이기도 한데 근데 저는 홍삼은 면역력을 위해서 잘 먹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홍삼 그 진액 있잖아요. 네.
그거 아침마다 한 숟가락씩 먹고 아이고, 먹고 잘 챙기시네. 나오는데 그거는 잘 먹는데 예, 이건 좀 차이가 좀 있나요? 몸에 열이 많은 거에 따라서 뭐 예. 네, 뭐 제가 이제 대체적인 경향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항상 자연은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좋다라고 생각되는 건 한번 가볍게 접근해 보시고 좋으시면은 드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런 스틱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홍삼 뭐 이런 거, 진액 네, 같은 거. 네. 그냥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그냥 내가 오늘 좀 안 좋으니까 하나 떡떡 먹고 이런 식으로 먹거든요. 네. 그러다 뭐 어찌 때 보면 2개, 3개씩 먹을 수도 있어요. 아침에. 네. 그러니까 저게 네. 내 머릿속에는 몸에 면역력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한번 꽉 찬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내 몸의 성분과 관계없이 먹어도 괜찮은 건가? 좀 그것도 좀 저는 궁금해요. 예. 너무 과량일 때는 신호가 옵니다. 아, 속이 안 좋다거나 혹은 뭐 열이 난다거나 하는데 그런 신호가 안 나셨다면 예, 뭐 크게 괜찮은 문제가 것 없는 양일 걸로 생각이 되고 그래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좀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녹용 궁금하시다고 이게 했잖아요. 녹용도 사실 제가 궁금한 게 친구가 농장을 한대요. 사슴농장을 하는데 아주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내 몸 생각에서 이것을 만들어서 팩으로 해가지고 이거 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솔직히지만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친구를 못 믿는 건가요? 아니 친구는 믿는데 녹용 아, 녹용. 근데 그걸 먹기는 먹어요. 먹는데 과연 내가 뭘 먹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효능도 궁금하고 무엇을 지금 맞는지 넣어야 안 맞는지도 이게 좋은 궁금하고. 것인지 모르겠어요. 네, 녹용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약재로 유통되는 녹용은 그 사슴 종류가 3가지입니다. 매화록, 그 꽃사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거 제가 좀 확실하지 않은데 예. 매화록, 그다음에 마록, 대록 이 3가지의 사슴의 뿔을 이제 녹용이라고 해서 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은 뭐 몸에 좋은 아미노산 종류들, 뭐 세린, 글라이신, 뭐 리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몸에서 여러 가지로 기능을 하고 있는 지질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좋은 거는 확실합니다. 몸에 좋은 거는 확실한데 그 이제 우리나라에서 농장에서 키우는 사슴들이 그 매화록이나 마록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저로서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녹용은 몸에 좋기는 하네요. 좋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 한약 책이 다 교수님. 있으니까 녹용. 네, 네. 저도 자, 좀 예. 궁금한 게 예. 녹용하고 녹각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녹각. 궁금하거든요. 아, 예. 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쯤에 말씀드린 그 사슴들 뿔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랐다가 떨어졌다가 합니다. 네. 이제 포유류에서 이제 그런 그 뼈가 이렇게 있었다가 없었다가 하는 그런 조직은 다른 동물에도 없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거기에서 굉장히 그 급격한 어떤 그 좋은 변화죠. 좋은 변화들이 막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잠시만요. 질문하셨다. 녹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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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녹각은 이제 처음에는 부들부들할 때는 녹용이라고 합니다. 뿔 용자 써가지고. 이제 이게 네. 그 뽀송뽀송한 털도 올라오고 굉장히 만지면 말랑말랑한데 이제 가을철, 겨울철이 되면 애들이 이제 딱딱해지게 되고 털도 빠져나가고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한참 영양분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말씀드린 아미노산이나 지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서 녹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뼈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골다공증이라거나 관절염이라거나 이런 데 더 활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자, 한의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보다 보니까 인삼, 홍삼, 녹용만 해도 1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너무 궁금한 게 많으니까 빨리 다음 질문으로. 네, 네. 저것도 너무 다들 궁금하실 맞아요. 거예요. 집에 다들 궁금해요. 쟁여놓으셨을 텐데 십전대보탕,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환 다 좋은 거예요. 비싸고 좋은 건데 뭐가 다를까요? 네,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네. 십전대보탕은 십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약재 10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기와 혈을 보하는 그런 약재들입니다. 그래서 당귀, 청궁, 작약, 숙지향하고요. 그다음에 인삼, 백출, 복령, 감초, 그다음에 황기 6개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강하고 대추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네, 그 책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약인데 기와 혈을 보충해주고 뭐 기력을 증진시켜주는 건 당연하고 소화기능 촉진, 그다음에 여성들의 뭐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도움이 되고요. 또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많이 썼던 것은 수술하고 났을 때 상처 회복이나 이런 데도 많이 썼던 약이고 또 한번 이렇게 마취하고 나면 약간 기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회복되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그럴 때도 썼던 약입니다. 그래서 10가지의 약재가 들어가서 맞습니다. 10전이라고 하고, 예. 네. 그리고 공진단은 공진단은 네. 제일 좋은 약으로 방금 공부했던 네. 녹용이라고 하는 약재가 있고요. 사양이 있고 그다음에 당귀 아실 거예요. 산수유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드는 환입니다. 환제입니다. 그래서 사양이 들어가는 그 약은 대체로 각성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오늘 뭐 중요한 미팅이 있다 이럴 때는 뭐 1시간쯤 전에 먹고 좀 가시는 게 좋고 오늘 뭐 출장 왔더니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한데 뭐 좀 기운 좀 내야 되겠다 하시면 좋고 복용하시면 좋고 그런 약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옥고를 말씀을 드리면 경옥고는 인삼하고 그다음에 복령하고 생지황하고 꿀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듭니다. 생지황 즙에다가 생지황이 지황 혹시 당근처럼 생겼습니다. 짜면은 즙이 많은데 그 즙에다가 인삼하고 그 복령하고 가루를 이렇게 버무린 다음에 꿀까지 해가지고 반죽을 한 다음에 항아리에 놓고 3일 동안 중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화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걸 또 하룻밤 식혔다가 다시 또 하루 정도 중탕해가지고 이제 먹게 되는데 탕제랑 달리 얘는 이제 고의 형태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게 멸균만 잘 되면 가능한 약이고 원래는 동의보감에 두 가지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양성연년이라고 해서 내 어떤 그 좋은 에너지를 기르고 그다음에 더 오랫동안 살게 해주는 약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약으로 많이 먹는 약이고 치료 쪽으로는 그 허로건해라고 해서 허약해져서 생기는 그런 기침이 있어요. 우리가 안 하던 기침도 이제 하게 되잖아요. 몸이 약해지면 이제 그런 기침에 좋은 약으로 이 경옥고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특히 이 경옥고가 그 여성들한테 좀 좋다는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요즘 챙겨 먹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경옥고를. 근데 이게 좀 꽤 오랫동안 지금 먹고 있거든요. 이게 장기 복용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경옥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고운 거기 때문에 좀 그래도 성격이 순한 약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저 같은 경우에도 뭐 하여튼 운동하러 나갈 때 꼭 하나씩 스틱으로 해가지고 가지고 다니고 골프 치러 나갈 때나 아니면 뭐 운동하러 간다거나 혹은 애들 간식으로도 이렇게 챙겨줘서 네. 당 떨어지면 먹어라. 그래서 아니, 이게 다른 약보다 조금 달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먹기에 좀 수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예. 인삼이 한번 그 맛을 이렇게 붙이면은 떨어뜨리기 힘든 맛입니다. 네. 그 십전대보탕 그러면은 아까 10가지 약재가 다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그게 전부 다 들어간 십전대보탕인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고생만 갖추면 집에서도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건가요? 거기 있는 약재들 아마 제가 마트에서 보니까 거의 많이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뭐 충분히 집에서도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초나 인삼 같은 거는 용량 주의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용량. 예. 그러니까 탕제 자체가 상당히 좋지만 반드시 용량은 조절을 하셔야 되고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많이 있겠지만 십전대보탕은 약재 하나에 보통 뭐 4g, 6g 정도씩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거고 약재를 하나씩 만약에 하신다면 10g 이하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 가운데 이제 우황청심환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황청심환은 약재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저도 다 외우고 다니지 않습니다. 하여튼 좋은 약재들을 많이 들어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그 독한 약들을 많이 썼어요. 원래는 그래서 주사라고 해서 수은 화합물도 들어있고 서궁황이라고 해서 비소 화합물도 들어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약재 두 개는 다 빠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서각이라고 해서 그 코뿔소의 뿔인데 그 국제 희귀 동식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재 세 가지는 빼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에서 제품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한의원에서 만들어서 팔기도 합니다. 청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게 마음 심자에 시원하게 네. 할 청자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네. 진정시켜주는 그런
약이어서 진정 목적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다른 목적으로도 먹는 건가요? 청심환은 보통 우리 그러니까. 면접 가기 전에 이제 하나씩 예. 떨리니까 예. 먹게 되는데 예. 그 상황입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할 때. 안정시키는 거. 네네. 그럼 이거 하나를 먹으면은 어느 정도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속 지속? 시간이 예. 어느 정도나 될까요? 예. 한약은 성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반감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반감기는 혈중에서 일정한 농도가 돼야 이제 작용을 하는 거고 농도가 이렇게 쭉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근데 딱 치고 올라가는 시간은 대부분 1시간 반 정도까지 치고 올라가서 그때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절반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반감기는 보통 4시간 반에서 5시간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먹으면 4-5시간 이후에는 이제 그 효과가 거의 떨어진다라고. 근데 저기 지금 우리 한국 시리즈 선발 투수가 나가면요 긴장하잖아요. 네. 그래 우리가 저걸 우리가 정말 의학 지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야 너 우황청심 하나 먹고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는 예, 거네요. 예. 그냥 말은 아니네 이게요. 그 우황청심환을 먹고 나간 사람이 잘 던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한국 시리즈 우승을 한 거 보면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약에 대해서 슬기로운 한방생활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네. 라는 것을 주제로 한약과 한약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집에서 먹어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네. 이 중간으로 함께 하시고요. 네.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한약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봤는데,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셔서? 청심환 오늘 먹고 나오셨나요? 저는 안 먹고 왔습니다. 용기를 내봤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이것만은 정말 좀 잘 챙겨 드셔라.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네. 예. 네. 뭐 식재료로 활용되는 게 너무 좋은 게 많으니까 조금 더 알고 드신다면 그 부분의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주의하실 것만 좀 용량만 조금 더 주의하시고 혹시 약간 센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번 이렇게 여쭤보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덕분에 올 겨울은 또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신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열린 마당은 한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약재에 대해서 그 궁금증을 알아봤고 대파가 또 집에서 또 예. 함께 끓여 먹을 수 있는 약재로 쓰인다고 그러니까요. 하니까 예. 한번 또 집에 가서 활용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여러모로 일상생활에서 챙기면 좋을 그런 내용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생강차. 예, 생강차 꼭 끓여 먹으려고요. 네. 날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